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예,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옷을 입고 다니십시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20쪽의 제3편, 자, 부동산 시장론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부동산 시장 나올 때 일반 경제학에서 보면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벌써 제목을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어차피 완전의 반대가 불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암기하거나 공부할 필요 없이 완전 시장에 대한 내용을 기억한 뒤에 그 내용을 반대로 학습을 하시면 불완전 시장의 모습을 충분히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자, 구분해 보면 우리가 보통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적인 시장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론적인 시장이다 이 말의 뜻은 그 완전 경쟁 시장을 현실에서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입장에서 시장이 구분된다는 거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의 어떤 전제 조건을 보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 시장 진입 장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진입 장벽이 없는 시장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보는데, 이때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 장애 요소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의 진입, 들어옴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장애물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쉽게 시장에 진입, 즉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시장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시장에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또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어요. 또한 장벽이 없다 보니까 시장의 참여자의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어떤 표현 가능하다?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참여자가 다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완전 경쟁 시장은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이 같기 때문에 동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동질품이 거래되면 동질적인 상품에는 동일한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법칙, 이름하여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잡으셔야 되냐면,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이 되고자 하려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이 같아야 된다. 즉 동질품일 때 비로소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걸 가볍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 참여자에게 공개, 이미 알려져 있는 시장을 뭐라 그래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상품에 대한 정보가 어떤 거냐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상품 정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 알려져 있는 시장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생각해 봐요. 자,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25회 시험을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작년에 시험을 봤던 24회 기출문제에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 24회 기출문제를 우리가 얻고자 일정한 대가나 비용을 지불할 용의나 또는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인터넷만 조금 검색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받게 될 기본서의 그 내용에도 보면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별도의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자,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럼 가치가 없는 정보를 얻고자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이때 정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고자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컨대 25회 요번에 새롭게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5회 기출문제 그 문제를 뽑아낼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나 의사는 있지 않습니까? 왜? 기본적으로 25회 문제는 이미 알려진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니까 이런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이걸 다르게 바꾸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 그런 제품에 대한 정보, 즉 가격이나 품질이나 기능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수단이 뭐예요? 일반 기업이나 회사에서. 광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소비자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광고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으로 따지면 완전 경쟁 시장은 광고가 필요 없는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요것들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럼 완전의 반대가 불완전 시장이니까 불완전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유롭게 누구라도 쉽게 이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시장 참여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불완전 시장은 동질품의 반대가 뭘까요? 동질품의 반대. 이질품, 그렇죠? 또는 뭐 이질적인 재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질품이 거래가 돼요. 그럼 이질품이 거래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물일가 법칙은 동질품일 때만 가능해요.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 다르다. 이질품인 경우에는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이 불완전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다? 이미 공개된 알려진 정보도 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공개되지 않은 정보 우리에게는 25회 문제 요것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이 정보를 얻고자 대가를 지불할 용의나 의사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스갯소리로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25회의 문제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여사님, 얼마까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 만약 구할 수만 있다면 그냥 공부해서 얻겠다. 아이고 이거 밑밥을 던졌는데 그게 낚이질 않아요. 예,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겠습니까? 예,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군요. 뭐 이게 참 대단히 도덕성과 윤리성이 높은 분들만 수업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른 쪽에, 다른 학원에서 이런 질문을 여쭤보면 뭐 300만 원부터 뭐 한 1, 2천만 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 뭐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를 유출하는 유출자 입장에서는 유출에 대한 대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3억 이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한번 잘못돼서 속된 말로 뽀록이 나면 그 출제자 평생 뭐 강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문제를 출제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또 상대방 입수한 사람도 잘못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5년 이상, 5년 동안은 이 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가가 3억이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말은 결국 그럴 바엔 그냥 공부하고 말겠다라는 결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완전 시장, 요 모습이 우리 부동산 시장의 모습과 완벽히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왜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배울 때 고가성이라는 특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워낙 비싸다. 워낙 비싼 상품이니까
가격이 싼 상품보다는 구입에 따른 부담, 능력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서울 쪽에 보면 예전에 판잣집이란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판잣집의 경우도 억 단위가 넘더란 얘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판잣집은 부동산으로 취급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그 법원의 판단을 판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판례상 판잣집은 부동산이 아니다. 즉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억대가 넘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결국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억 이상을 가지지 못한 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어때요? 부동산 시장의 진입이 어렵겠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은 고가성으로 인하여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다. 이런 식의 문장이 과거 기출문제에도 등장한 바가 있더라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을 종합해서 비교해 본다면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완전 불완전 불완전 시장의 모습을 갖더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요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 제품의 경우 우리 왜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개별성이라는 거 있었죠. 자,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은 즉 토지는 토지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배웠잖아요. 토지의 위치다, 면적이다, 형태 이건 것들을 물리적 관점이라고 배우면서 형태나 면적이 같은 토지는 존재할 수 있어도 위치마저 동일한 토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 즉 개별성의 관점에서 모든 토지는 동질품, 이질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을 들어가면 개별성의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말은 거기서는 특성을 얘기했고 여기서는 시장의 특성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이 뭐 개발된다, 재개발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만 그 지역의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나중에 개발 등이 이루어질 때 나는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정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비공개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바로 무슨 비용이 존재한다?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불완전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이 말을 바꾸면 어차피 부동산 시장이 무슨 시장입니까? 불완전 시장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동일한 내용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만약 그 문장 속에서 문장이 아무리 어렵고 긴 문장이 나올지라도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이 정보 비용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걔는 무조건 걔는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시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정보 비용 딱 나오니까 요건 불완전 시장에 했는데 그 뒤에 이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걔는 완전 시장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문장 속에서 정보 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불완전 시장일 거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문장까지 끝까지 읽어볼 필요는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이 완전 불완전인데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완전 시장의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어 주니까 뭐가 돼요? 불완전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외울 때 외우더라도 상대성을 가지고 요것의 반대말이 이 말이니까 내용도 반대일 거야. 이런 식의 암기가 필요한 것이지 무대뽀로 다 외웠다가는 그 외워진 내용이 오래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 그 다음 머릿속에서 이게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정확히 답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전 불완전 뭐 이것도 역시 이제 약간의 내용이 더 나중에는 첨가가 되겠습니다만은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완전과 불완전 시장을 비교하는 문제는 쉽게 파악이 되고 또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불완전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면 복습을 해봐요. 우리가 부동산을 구분할 때 분류에 있어서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했죠. 근데 주거용 건물을 두 글자로 줄이면 주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크게 나누면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 토지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장 자체가 없어요. 그것은 결국 뭐다? 총론에서만 토지가 또는 토지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총론을 제외한 뭐 경제다, 시장이다, 투자, 금융이다 이런 쪽은요 대부분 주택 또는 건물 위주로 어떤 문장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주택 시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그 전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다시 복습할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제가 암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암기법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어떤 심도 깊은 학습까지는 불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 특성에 대한 문제가 비교적 많이 출제가 되어 왔는데 그럴 때 아주 깊숙한 내용을 가지고 뭐 문장을 만든다거나 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물어보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을 단순하게 나열해 놓고 다음 중 기능인 것은 또는 뭐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또는 뭐 특성이 아닌 것은 이런 종류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깊숙한 심도 깊은 내용 학습까지는 불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교재상 주택시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택시장의 내용을 따져보기에 앞서서 주택이라는 재화, 여러분 재화가 뭐예요? 상품, 물건을 의미한다. 저번 경제론 수업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택이라는 상품, 즉 재화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택은요, 물리적 관점, 보통 이 물리적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위치, 형태 또는 규모. 위치, 형태, 규모를 뭐라 그런다? 물리적 관점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주택은 건물이고 인공물이죠. 인간에 의해서 생산이 가능한 물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똑같은 형태, 똑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따라서 주택도 형태 규모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주택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토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위치 면에서 주택도 위치 면에서 동일한 주택은 존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위치, 형태, 규모 등 물리적 관점에서 주택은 완벽히 동일한 주택이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질품, 이질품 또는 뭐 이질품이란 말을 바꾸면 이질적인 재화이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재화가 상품 물건이니까 이질품이든 이질적인 재화든 같은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 주택이라는 상품이 물리적 관점에서 이질품이라면 이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시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서 봤잖아요. 동질품은 완전, 이질품은 불완전 시장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 관점에서 주택시장은 이질품이 거래되므로 불완전 시장에 해당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이론을 주장하거나 또는 어떤 분석, 시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록 현실적으로는 그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라 할지라도 이론의 주장이나 분석에 있어서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 분석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학자들의 고민이 발생해요. 왜? 현실적으로는 주택시장은 완전 불완전 시장이죠. 그럼 불완전 시장인데 이걸 완전 시장으로 탈바꿈 시켜야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고민이 이루어집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결과가 뭐냐면 주택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 주택 서비스를 다른 말로 주거 서비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요건 어떤 뜻이냐면 주택이 그 주택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만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택 서비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 표현 자체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어떤 뜻이냐? 과연 주택이 우리 주택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만족이 무엇일까? 예를 든다면 이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고 기온이 낮은 경우 아우 추워 라고 할 때 어디 들어가면 따뜻해요. 방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죠. 또 아주 덥고 이럴 때도 우리 집에 들어가서 어때요? 선풍기나 에어컨 켜놓고 그 더위를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다? 어떤 추위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 바로 주택이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사회생활 해보시다면 잘 아시겠지만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직장 상사와의 스트레스라든지 동료와의 갈등이라든지 또 업무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적인 면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린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또한 어딥니까? 집이거든요. 주택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피곤에 지친 심신의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준다든지 추위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바로 뭐가 주택이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과 만족에 해당하지 않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한 글자로 묶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주택 서비스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이 남의 집보다 규모가 작을지라도 또 좀 질적 수준이 떨어져서 좀 불편하고 비좁을지라도 결국 어때요? 가장 편한 곳이 어디예요? 내 집이잖아요. 우리가 5성급, 7성급 호텔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집이 가장 편하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광고에도 그런 광고가 있어요. 집 나오면 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비싼 집이든 싼 집이든 낡은 집이든 새 집이든 큰 집이든 좁은 집이든 간에 그 주택이 주택을 이용하는 우리 인간에게 추위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어떤 휴식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그 면에서는 모든 주택이 동일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 동일하다면 어때요? 용도적인 면 또는 주택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주택은 이질품이다, 동질품이다. 동질품. 그럼 주택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동질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위에서 본 것처럼 동질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완전 시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던 요 두 가지 내용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귀를 잘 열고 들어보세요. 물리적 관점에서 주택은 이질적 재화로서 물리적 주택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그러나 주택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비로소 주택은 동질품이 되고 동질품을 전제로 한 완전 경쟁 시장을 바탕으로 주택 시장의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분명히 주택의 규모, 형태, 위치 등의 물리적 관점에서 모든 주택은 개별적,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이질품이 거래되는 건 불완전 시장. 그런데 주택 서비스의 관점에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낡은 집, 새 집, 큰 집, 작은 집, 비싼 집, 싼 집 관계없이 동일하지 않느냐. 따라서 주택 서비스의 관점에서 주택은 동질품, 그럼 동질품이 거래되는 건 완전 경쟁 시장. 됐어요?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주택 서비스의 관점, 다른 말로 효용이란 말 쓰거든요. 효용적 측면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 주택 시장의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Understand?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 주택시장 분석도요.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 나눠가지고 다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서 단기라는 말을 정확히 알으시면 돼요. 우리 전 시간에 수요 공급을 배우신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공급은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축 공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고 부동산 공급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저번에 그거 배웠어요. 유량과 저량 기억나요? 유량, 저량. 근데 신축, 신규 이 말 나오면 유량이고 기존, 중고, 재고란 말 나오면 저량이었거든요. 근데 다르게 바꾸면 부동산 공급은 유량 공급, 즉 신축 공급과 저량 공급, 즉 중고 부동산 공급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중고 부동산 공급이 뭐냐? 예컨대 주택이라고 본다면 자, 새롭게 아파트 등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 신축 공급이죠. 그렇죠? 어렵게 바꾸면 유량 공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것은 신축에 의한 공급이 아니고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중고주택의 공급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무슨 양? 저량의 주택 공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앞에서 배웠던 말들이 다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어려우니까 안 할 거야. 여긴 쉬우니까 할 거야.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그걸 디딤돌 삼아서 뒷부분의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아니 유량의 기간. 예, 저량은 시점. 그런 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문장표는 다양하다. 다양하니까 기간이나 시점을 붙여서 유량, 저량 구분할 수도 있고요. 신축이나 중고란 말을 붙여서 유량, 저량 구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 다시 드리고 있냐면 단기란 말이 뭐냐? 단기란 말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축할 수 없는 짧은 기간. 이것이 바로 뭐다? 단기의 뜻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아파트 하나 짓는다, 뭐 단독주택 하나 짓는다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는 참 공사 기간이 짧아요. 왜?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그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우리가 중동 지방에 많이 근로자들이 나가셔가지고 공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잠도 없냐는 거야.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2교대, 3교대로 막 돌려가지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근로자들은 뭐 5시부터 끝! 휴식! 그냥 자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 특근을 시키려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막 더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만 줘도 그냥 기를 쓰고 그 공사를 한다는 거죠. 또 한국 사람 특징이요. 내부에서는 잘 못해도 외국 나가면 우리 조국의 명예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잘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공사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외국에서 안 좋게 이미지가 형성이 될 거야.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근로자들의 어떤 명성이 자자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공사 기간이 짧지만 그래도 1년 이상 걸리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기라는 게요. 뭐 1년 이상 또는 뭐 3년 이상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뜻이 아니고 새롭게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기간이라면 다 뭐라고 한다? 단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몇 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만 기억하자. 신축 공급, 새롭게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짧은 기간이 바로 뭐다? 단기다. 이 개념을 잡고 가시란 말이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럼 단기에는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없다? 단기에는 없잖아요. 왜? 단기란 말의 뜻이 뭐니까?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짧은 기간이 뭐니까? 단기니까. 당연히 단기에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분석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정책론 가면요. 모든 정책의 효과가 단기 효과, 장기 효과 나눠지거든요. 근데 단기는 공급 증가될 수 없는 짧은 기간이니까 단기란 말 속에는 공급이란 말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단기 효과, 장기 효과 나눠지면 또는 단기 시장, 장기 시장 구분하면 볼 때 기본적인 구조가 뭐다? 단기란 말이 들어가면 그 문장 속에는 절대로 어떤 표현은 쓸 수가 없다. 공급이란 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모든 단기는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공급이 어떻게 변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굳이 제가 쓰진 않을 테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단기는 분명히 공급이 늘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수요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수요. 응? 야, 지금 내 아파트가 필요해. 아파트를 사고자 한다. 이게 수요 아닙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요는 아파트는 너도 나도 구입하고자 하는데 단기간에는 아파트의 신축 공급이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는 늘죠. 그렇죠. 그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란 물건이 남아 돌아요. 부족해요? 부족한 거요. 우리 저번에 뭐 배웠어요? 다시 복습합니다. 이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경제론 배울 때 균형, 불균형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태가 균형, 같지 않은 상태가 불균형. 근데 그 불균형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도 균형이 아니니까 불균형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것도 균형은 아니니까 불균형이죠. 근데 조금 전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 자,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아파트의 공급이 증가할 수 없잖아요. 왜? 무슨 기니까? 단기니까. 단기는 공급 증가가 불가능한 짧은 기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뜻을 하나하나 다 새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때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 아니에요? 많은 상황이죠. 그럼 이걸 무슨 수요 그랬어요? 그래, 초과수요. 초과수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론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수요야. 수요인데 공급보다 많아. 그럼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초과자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초과수요다. 그런데 제가 이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란 말 나오면 내용을 알고 있어도 쉽게 일단 문장 속에 나오면 뭐지? 잠깐 멈칫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자? 초과수요는 물건이 부족한 거고 초과공급은 물건이 남아 도는 거다. 그거 개념을 잡으면 다른 내용 나머지 문장 해석이 쉬워지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물건이 부족하면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게 단기 시장이에요. 오케이? 그럼 보다 주택을 붙여볼게요. 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불변. 왜?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따라서 공급이 불변이면 공급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만 나오는 거예요. 자, 수요 증가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요. 그럼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장기라고 하는 건 단기의 반대잖아요. 그럼 단기에는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 반대로 장기가 되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분명히 단기에 집값이 올라서 그럼 파는 쪽, 주택을 공급해서 파는 입장에선 집값이 오른 만큼 이익이 더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때요?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급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왜? 단기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팔았을 때 이익이 많아진다. 그럼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공급량을 늘린다는 게 공급 법칙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다? 장기에는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근데 공급이 증가하면 이제 물건이 많아지죠? 그 물건이 많아지면 이름하여 유식한 말로 하면 희소성이 떨어진다. 즉 귀해진다, 흔해진다. 희소성은 귀해진다, 흔해진다. 흔해진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높다는 건 귀하다. 희소성이 낮다는 건 흔하다. 그렇죠? 그럼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 예전보다는 주택량이 많아지니까 흔해지죠. 그럼 흔해지는 물건의 값어치는 떨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뭐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여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이걸 굳이 외우겠냐 그 말이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걸. 오케이? 지금은 아직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요 습관이 아직 안 붙은 거예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을 하는 습관이 붙는 거죠. 가만, 단기? 이건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짧은 기간인데 그러면 단기에는 공급자가 들어갈 수 없겠구만. 근데 단기적으로도 무엇은 늘어날 수 있다.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럼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가 더 많다. 아, 이건 물건이 부족한 거구나. 그 물건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오르겠구나. 그래요? 그럼 그것을 예쁘게 문장 포장하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단기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의 공급 증가가 불가능하므로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 가격의 상승이 초래된다. 또는 뭐 유발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가격 올랐으니까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야, 때는 이때야 싶어가지고 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는 늘리겠죠. 근데 주택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 양적으로 주택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전보다는 흔해진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오케이? 제가 항상 뭐 강조하죠?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표현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 과정과 어떤 그 말 뜻을 정확히 좀 이해하고 생각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속도 느려요. 처음에 습관이 안 붙으니까. 근데 속도가 느린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빨리 알아듣고 문제 풀려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현장 가서 합격점 이상 맞는 게 목적인 거지. 지금 당장 모의고사 봐서 100점 난 뭔 소용이야. 아무 소용 없지. 소용없는 거.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요. 이게 요령이 있고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배울 때는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점수도 바로바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막 조바심이 나고 이게 만나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령을 먼저 익히면 참 단시간 내에 많이 알아듣는 것도 같고 또 점수도 의외로 또 잘 나와요. 초장에는. 근데 우리가 흔히 도박에도 뭐 첫 끝발이 끝발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요령만 익히신 분들은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 점수가 자기 최고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 아예 건들지도 못해요. 근데 원칙대로 배우신 분들은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은 얻었다. 난이도가 높든 낮든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끊임없이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왜?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조금 지나면 왠지 암기해볼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는 결국 독이에요. 사약이에요. 사약. 스스로 자살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요것도 이제 뭐 비용 일정, 비용 증가, 비용감 다 나눠져 가지고 그래프도 다 구분이 되고 내용도 좀 달라지겠지만 그런 구체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은 앞으로 차츰차츰 해 나가면 되고 기본 구조만 지금 파악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요게 이제 주택시장의 분석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적 시장.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말뜻, 의미. 그럼 효율적 시장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효율적 시장은 우리 교과서에 써 있지만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근데 여러분, 지체 없다는 것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예. 자, 그럴 때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한다? 효율적 시장이다.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장 자체는 자꾸 반복해서 써보고 읽어보고 눈으로 봐가지고 익숙해져야 돼요. 왜? 수업은 풀어드리지만 실제 시험의 지문은 풀어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시장 가치가 뭐냐?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다.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가치 그 설명드릴 때는 저 시장 가치를 다르게 바꾸는 교환 가치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교환이 뭐예요? 뭔가 맞바꾸는 거잖아요. 맞바꾸는 건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교환한다면 부동산과 부동산끼리 맞바꾸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건 현금과 부동산이 맞바꿔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A라는 건물을 내 걸로 만들면서 7억이라는 현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7억이라는 현금과 A라는 건물이 교환, 맞바꿔진 셈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 교환될 때 이 값어치가 얼마다? 7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교환 가치는 결국 뭐다? 시장 가치다. 시장에서 이 물건 얼마에 거래되었다는 뜻이다. 7억에 거래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가격이에요. 가격.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 알고 보면 정말 허무한 내용이 또 우리가 예전에 수요 공급 법칙도 알고 보면 되게 허무했잖아요. 뭐냐? 예컨대 우리 사당동 일대가 개발된다는 정보가 오늘 아침 뉴스에 발표되자마자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이미 그 사당동 일대의 땅값과 건물값이 올라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효율적 시장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뉴스에 사당동 일대가 개발된다는 정보가 발표되었어요. 이 정보는 오늘 아침 발표된 따끈따끈한 새로운 정보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그 부동산 가격,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때는 이때야 이 동네 땅 한번 사놔야지 전화했더니 벌써 올랐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 가치에 반영된 그 정보를 이용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봐봐요. 오늘 아침 뉴스 보자마자 곧바로 전화했어. 근데 곧바로 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동산 가격은 올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는 정보를 가지고는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는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뭐다? 이미 그 물건 값 속에 반영된 그 정보를 가지고는 그 어떤 투자자도 남보다 더 큰 이익, 이 남보다 더 큰 이익을 초과 이윤이라고 해요. 또는 초과 수익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효율적 시장의 관건이라고. 그런데 이런 효율적 시장은 여러분 봐봐요. 효율적 시장은요, 이 정보가 있잖아요. 이 정보가 어느 시점의 정보냐에 따라서 형태가 나눠지는데, 여러분 정보는요, 몇 달 전, 몇 년 전에 이미 알려진 정보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신문, 오늘 아침 뉴스에 발표되는 정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대외적,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이미 알려진 정보를 과거 정보, 또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발표되고 있는 정보는 현재 정보, 그리고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는 내부 정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험이라든지 교과서에 미래 정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래에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 줄 알고 미래 정보란 말이 나오냐고. 미래 정보란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미래 정보가 아니고 원래는 뭐다? 예컨대 우리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내부 정보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 투기를 일삼다가 적발되었다. 이런 뉴스 한번 들어보신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 내부 정보란 게 뭐예요?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내부에는 이미 결정되어서 어느 지역 개발하겠다고 결정됐지만 그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정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외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럴 뿐이지 미래의 정보란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원래는 내부 정보지만 기출문제에서조차도 미래란 말 쓰고 있으니까 우린 그냥 용서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정보라고 나오든 내부 정보라고 나오든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 효율적 시장을 약성, 준강성,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 준강성은요 약성을 포함하거든요. 따라서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무슨 정보까지? 현재 정보까지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강성은요 약성, 준강성을 모두 포함해요. 그래서 과거, 현재 정보는 물론이고 내부, 즉 미래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이미 그 물건 값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약성은 무슨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됐다? 과거 정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준강성은 과거 및 현재잖아요. 그러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를 이용하여서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오케이? 그럼 강성은 모든 정보가 이미 그 가격,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아시겠어요? 과거, 현재, 정보는요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시점으로 따지면. 그럼 모든 정보가 이미 그 가격 속에 반영이 됐죠. 그럼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뭐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볍게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가치에 반영된 그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약성은 과거 정보가 반영됐으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나와야 되고, 준강성은 현재 정보까지 반영됐으니까 과거 및 현재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강성은 과거, 현재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내부 또는 미래 정보까지도, 즉 모든 정보가 이미 그 물건 값,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니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 뭐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요 정도만 지금 알고 계셔도 이 효율적 시장에서는 거의 80% 정도의 내용은 벌써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아래에 보면 할당 효율적 시장 나오죠? 요거는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 때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벌써 시장론 하나가 끝났잖아요. 그럼 잠시 쉬셨다고 정책론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